강명수의 희망 탈북민 이야기. 첫째 장 철길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2006년 가을 북한의 평안북도를 가로지르는 화물열차 안에서 강명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다음 역은 정주역입니다. 하차하실 승객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는 열차 방송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에게 체제 선정과 각종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수의 방송 톤은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기분이 좋을 때는 신이 나서 방송을 했지만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열차입니다. 장시간 여행 중이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고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내리실 승객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김 빠진 목소리로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명수는 철도 방송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에 손을 대야 했습니다. 공식적인 월급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오히려 직장 지배인에게 월마다 2만 원씩 뇌물을 주어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장사를 다닐 수 있었고 장사를 해야만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장사가 불법이었지만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명수 주변의 친구들은 밀수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총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당국의 표적이 되어 숙청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명수의 출신 성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나 권력층과의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해도 언젠가는 화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장 남조선의 실체를 보다. 84년부터 86년 사이 명수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종주에 있는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촌 형이 나무로 만든 4m 높이의 안테나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돌리며 남한 방송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잡힌 남한 방송은 명수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농민들이 쌀이 안 팔린다며 쌀을 묻어놓고 불태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현대차 노조의 파업 장면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바로는 남한이 헐벗고 굶주린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불만이 있어서 투쟁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남조선이 정말 잘 사는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명수가 한국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국산 중고 옷들을 보면서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보내준 의류들이었는데 그 품질과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에 붙은 한글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니 세탁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소비자를 배려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지 하나에서 공산품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남조선에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공산품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가 너무 창피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외부 세계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채널을 통해 본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명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해안가를 달리며 바다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주도에 해녀들이 산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멋있었습니다. 셋째 장 절망의 순간 희망의 결심. 2006년 늦가을 명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병원 4층에 올라가니 의사가 막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고 화를 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깨워서 미안하다며 사정을 설명했지만 의사는 출산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정 넘은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가재 도구와 이불, 각종 의료용품을 구하라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명수는 미친 사람처럼 밤중에 뛰어다니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가재 도구를 빌리고 이불과 각종 준비물들을 구해왔습니다. 새벽에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이가 태어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깔 것도 없는 차가운 철판 침대 위에 신생아와 산모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밥도 나오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시설도 없어서 빨리 퇴원해야 했습니다. 올 때는 한 명이었지만 갈 때는 2명이 되어 역전 앞에서 구루마를 빌려야 했습니다. 구루마에 이불을 깔고 아내와 갓난아기를 태워 덜컹거리는 길을 집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치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부름없으라와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문구가 그날따라 명수의 눈에 불을 켰습니다.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데도 변변한 출산 시설도 없고 태어난 후에도 갈 곳도 없이 구루마에 태워서 새벽에 헤매고 다녀야 하는가. 명수는 분노와 절망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만은 절대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부모로서의 의무다. 집에 도착한 명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출장을 다녀오겠어. 엄마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시오. 장마당에 가서 산모에게 좋다는 돼지족발과 미역을 사다 놓고 명수는 탈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족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넷째 장 이별과 재회의 긴 여정. 명수는 먼저 혼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들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가족 전체를 한 번에 데려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일단 명수만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족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할머니는 월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남쪽으로 떠났을 때의 일을 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유사시에 일이 터지면 가족이 똑같이 움직여라. 금방 갔다 온다는 사람이 영영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디를 가든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은 꼭 챙겨가지고 다녀라. 이런 가르침 때문에 명수는 브로커들이 나중에 데려다 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어느 아지트에서 탈출하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함께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브로커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아지트도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탈출로를 찾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정말 개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명수 가족은 북중 국경 지역인 해산부터 어느 지점까지 약 50km가 되는 거리를 겨울 내내 걸어다니며 탈출 기회를 엿봤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눈보라 치는 산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 곳도 없어서 아이가 울어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유를 타서 보온병에 넣고 다니다가 먹이곤 했지만 추운 날씨에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든 탈출로를 찾아보겠다며 그 험한 길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지내며 안전한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총을 쏠 수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마침내 2009년 한국 경수비대원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수비대원은 아내와 아이가 중국 친척을 만나러 간다는 명수의 거짓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는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트가 와서 먼저 아내와 아이를 태워 보냈습니다. 명수가 따라가려고 하자 수비대원이 잘 빠지라며 북한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건너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명수에게는 그 몇 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5째 장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 아내와 아이가 무사히 중국으로 건너간 것을 확인한 후 명수도 몰래 뒤를 따라 탈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가정부 일을 나갔다고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모든 뒷정리를 마친 후 명수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간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대로 된 수술실도 아닌 곳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중국에서 수술 중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출혈하며 고생했고 연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수의 아내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수 가족은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도시가 부산이었고 한반도의 가장 남쪽이면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밑의 추운 고장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따뜻한 남쪽 끝 지방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다도 볼 수 있고 전쟁이 나더라도 조금은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서로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여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명수는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렸는데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자 남겨진 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도 없이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명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6째 장 마이너스 꿈의 땅 대한민국. 2010년 어느 봄날 아침 명수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와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에 명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멋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구나라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내내 감동했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 본 삼성 텔레비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 공항에 대한민국 텔레비전이 쭉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정말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화장실 변기에 자동 물 내리는 소리에 놀라 비행기가 고장난 줄 알고 한참 걱정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어디선가 구멍이 난 줄 알고 화장실에서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내린 명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버스를 타기 전에 화단의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 땅인가라며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민족들끼리 사는 땅인데 북한 흙과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한국 땅을 밟았구나라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의 조사 과정은 명수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처럼 고문이나 가혹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기밥솥으로 지은 하얀 쌀밥과 갈비찜 같은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고기를 보며 명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소고기 때문에 총살당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매부도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소도둑질을 했다가 잡혀서 주모자는 총살당하고 망을 본 사람도 징역 10년을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소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초코파이를 처음 맛본 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스러기만 주워 먹었지만 그 달콤한 맛에 명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것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라며 감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에 아이들에게 주는 돌사탕이 최고의 간식이었는데 같은 민족이 만든 과자가 이렇게 맛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아내와 6개월 만에 통화를 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명수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7째 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과 실현. 부산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 준 12평짜리 아파트는 작았지만 명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벽이 단단했습니다. 북한 집들은 벽돌이 허접해서 회칠이 떨어지고 금이 가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 아파트는 벽을 두드려 봐도 매우 단단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밝아지는 전등에도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압이 약해서 전구가 거미줄처럼 빨간 줄로만 나오거나 돈 많고 힘센 집만 밝은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어느 집이나 스위치만 누르면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 수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난방시설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화장실이 있고 물을 내리는 변기까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입구에 경비원을 경찰로 오해했습니다. 역시 남조선도 우리 북한 사람을 믿지 않아서 아파트에 경찰을 세워두고 감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불쾌했습니다. 몇 층에 사는지 물어보고 나갈 때마다 기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명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첫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선방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밀한 기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강도 높은 노동의 명수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8명이 부르는 곳마다 뛰어다니며 청소하고 쇳가루 치우고 물 떠오고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잔업까지 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와서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이만 닫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일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개월 만에 명수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째 장 계속. 8명이 부르는 곳마다 뛰어다니며 청소하고 쇳가루 치우고 물 떠오고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잔업까지 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와서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이만 닫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일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개월 만에 명수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19가 와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증상이었는데 북한 같았으면 원인도 모르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 북한에서는 치료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게 죽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 준다며 명수는 한국에 온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의료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회복 후 명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의 체력에 맞춰 일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에 명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쌀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냥 주는 거냐고 물으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풍기가 있냐고 물어보더니 좋은 선풍기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에 명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8째 장 마이너스 행복한 결말과 새로운 꿈. 명수가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북한에 있던 부모님들을 모두 한국으로 모셔온 때였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눈물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는데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고 삼촌들도 죽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모두 굶어서 사망했습니다. 내부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소고기를 먹이려고 소도둑질을 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가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그만 땅이 있으면 모두 채소밭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느라 바빴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하늘 아래 있구나라며 신세계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나만 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무조건 우리 가족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천국 같은 곳에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가족을 모셔온 후에야 비로소 우울증이 사라지고 꽃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디를 가든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처참했던 첫 출산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탯줄을 자르게 해주고 좋은 병실에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구나라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현재 명수는 자신만의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가성비가 정말 좋다, 신발이 너무 좋다라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에 와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부심을 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고객들이 좋아해 주는 것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이 지난 지금 명수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두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있고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라며 명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는 친구들 소식을 들어보니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굶어 죽었다거나 감옥에 갔다 온다거나 자살했다는 소식뿐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명수가 동창들 중에서 제일 잘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명수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선택한 한 가족의 감동적인 성공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땅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명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